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침구 치료는 침과 뜸을 이용한 한방 치료죠. 특히 침은 기혈을 소통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침의 굵기나 크기, 또 침을 놓는 자리도 다양해서 궁금할 때가 있죠. 내가 맞는 침의 종류가 뭘까? 통증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도 침을 놓는 이유는 뭘까? 때로 전기 자극을 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침 치료를 받으면서 궁금한 부분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환의 회복 단계에 있거나 통증을 줄이는 목적으로도 기대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침 치료입니다. 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침을 놓는 부위도 다양한데요.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침 치료가 진행되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침구과 교수님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침구과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침구과는 어떻게 보면 침이라든지 뜸을 가지고 치료하는 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치료 도구를 가지고 나눈 과니까 일반적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질환을 가지고 하는 과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침 치료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부위가 통증하고 마비 질환이다 보니까 네. 주로 통증하고 마비 질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척추관절계, 근골계 질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죠. 그래서 뭐 디스크라든지 뭐 협착증이라든지 뭐 거북목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에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오십견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발 쪽에 족저근막염, 뭐 근막통증 증후군 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굴 자체는 이제 얼굴 마비라든지 중풍이라든지 경련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턱관절 질환 이런 질환들을 주로 보게 되죠. 네. 통증과 마비 질환을 특히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루는 질환도 다양하네요. 그렇죠. 뭐 통증 외에도 또 마비 외에도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 외에도 침구 치료로 가능한 질환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뭐 만성 피로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요즘 뭐 성형침 같은 것들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럼 침구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요? 침구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침구라는 것이 침을 찔러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어디다가 찔렀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죠?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그 증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통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는지를 봐서 적절한 부위에다가 찔러야 되니까 정확한 진단하고 원인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찌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극을 주잖아요. 뭐 뻐근하시냐, 뭐 찌릿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혈자리에다가 적절한 자극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극의 강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걸 내기까지 뭐 돌리기도 하고 넣다 뺐다 이렇게도 하는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환자분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침 치료는 한 번 치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자분 스스로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치료하는 것 외에도 그분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침 하나 놓으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마음과 혼을 다 집어넣어서 침을 놓는 거죠.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하시는 거네요. 일반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말씀 주신 침 치료입니다. 침에도 종류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침 치료가 한방 진료에서 가장 친숙한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흥미로워하시는 분야도 하나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침들이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침의 도구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호침이라고 해서 뭐 털처럼 이제 가늘고 이게 통증이 찔렀을 때 조금 적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 깊은 곳에까지 닿아야 되니까 이때는 장침이라고 긴 침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경우에는 얘를 칼처럼 이렇게 끝이 칼날처럼 납작한 걸 이렇게 찔러내는, 떼어내는 이런 도침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침 치료 외에도 뭐 현대적인 여러 가지 침법이 뭐 전기를 좋다든지 또 한약 추출물을 같이 집어넣는다든지 또 뭐 거기다가 쑥뜸을 올려놓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침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한 20분 치료하고 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침을 계속 고정시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녹는 실 이용해서 매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반창고 같은 거 붙여놓는 이런 침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시술 원리에 따라서 어떤 뭐 사암침이라든지 다른 침법들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침에도 종류가 참 많네요. 그럼 또 일반 침과 봉침, 약침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렇지. 일반 침, 봉침, 약침, 한의원 가면 많이 또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 효과를 내느냐 뭐 이거의 차이가 있겠죠. 일반 침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구 자체의 어떤 자극만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막혀진 기혈을 뚫어주고 신경계를 조절해서 스스로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불균형을 균형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침이라는 것은 침 자극에다가 뭐 한약의 어떤 효능의 효과를 같이 복합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재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주사기 형태의 침을 통해서 경에다가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약 같으면 입으로 먹으면 소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약침은 환부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빠르겠고요. 그다음에 봉침 같은 경우는 그 꿀벌의 독을 봉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추출한 봉독액을 사용하는 약침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반 침으로는 주변 근육에 굳어 있는 거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봉약침 같은 걸로 해서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약침을 통해서 약해진 인대에 강화시켜주는 이렇게 병행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질환에 따라서 침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침의 굵기라든지 길이라든지 모양은 그 질환하고 치료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환자에게 똑같은 침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질환이냐, 부위가 어디냐, 필요한 자극이 어떠냐, 또 환자의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침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침을 고르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의사가 약 처방을 고르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약을 쓰는 것처럼 침도 종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네. 봉침의 경우에는 꿀벌의 독, 봉독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벌에서 추출한 봉독은 어떻게 정제가 되는 건가요? 몸에 주입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봉약침, 봉침, 뭐 봉독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 약침의 일종이거든요. 대개 보면 그 꿀벌의 독을 추출해서 우리 몸에 인체에 안전하도록 여러 번 정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희석해서 경혈에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벌독이라는 것은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벌독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벌을 직접 잡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벌이 어디서 뭘 먹고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네요. 오염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벌은 독성이 세고 어떤 벌은 독성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독성 자체도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정제를 해서 인체에 안전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농도를 조금 희석해서 약을 주입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거는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건가요? 이 봉약침은 그 염증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절 질환 같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디스크 같은 경우에 좋고요. 또 오십견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독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 들어가는 데도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봉약침은 벌의 독을 이용하니까 네. 시술 전에 반드시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시술을 받는 게 안전하죠. 네. 그러니까 봉약침도 약침의 하나고요. 그러니까 약침은 한약재를 정제하는 건데 주입하는 부위가 좀 다른가요? 약침은 뭐 치매 자극 효과하고 한약의 치료 효과를 결합한 치료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제된 한약 추출물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침 넣는 부위에다가 직접 넣어서 일반 침보다 또 경혈 자극하는 효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한약 성분의 어떤 양리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신속하고 정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봉독이 있을 수도 있고, 녹용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자아가라는 태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종류가 다양한데 이건 아무래도 환자의 증상이나 체질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혈 자극 효과가 특히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때 많이 쓰이는 건가요, 이 약침은요? 약침은 아무래도 통증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침을 놓게 되고 빼면 경혈에다가 자극만 주는 건데, 네. 약침을 주입하면 그 약이 흡수될 때까지 우리 몸에서 계속 자극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효과를 더해줄 수도 있고, 네. 약물 작용이 일반 침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된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네. 봉약침과 약침에 대해서 설명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 침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일반 침은 그냥 물리적인 자극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자극을 줘서 우리가 어딘가 막힌 것들은 뚫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보태주고, 그 다음에 균형이 잘 잡히지 않고 한쪽은 근육이 뭉쳐있고 그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근육이 약해졌을 때 네. 근육이 뭉쳐있고 또 불균형 상태를 조절해주는 그런 자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침을 놓고 난 뒤에 전기 자극을 주기도 하잖아요. 전기 자극이 주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침 치료하게 되면 전기 자극 많이 활용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치료 효과를 더 높여주고 또 치료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침 그냥 놓게 되면 그냥 침만 놓는 게 아니라 네. 막 돌리기도 하고 위아래로 네. 뽑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뻐근하냐 물어보기도 하지요. 근데 요런 거는 사실 이 전기침을 쓰게 되면 얘를 손으로 하던 것들을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아, 네. 그러면 지속적인 자극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적정한 양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라든지 그다음에 빈도라든지 강도를 어떻게 할지를 잘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도 더 좋아지고 신경 재활이라든지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죠. 네. 그런데요, 또 침의 굵기나 길이도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침의 길이나 굵기가 좀 짧아지고 얇아졌다는 말도 하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침의 종류를 나누는 거는 뭐 굵기 같은 거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호침이라고 해서 보통 직경 자체가 0.2에서 0.3 정도 이렇게 가장 흔한 거거든요. 네. 요게 그게 가장 뭐 통증도 적고 이용하기도 쉽고요. 뭐 그보다 또 좀 가는 침은 뭐 손가락이나 얼굴이나 이제 예민한 부위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쓰기도 하고, 조금 더 굵은 침은 아무래도 또 깊은 곳에 강한 자극 주려고 쓰는 거고요. 네. 길이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 길이가 또 굵기가 조금 짧고지고 얇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제가 임상 연구할 때 보니까 네. 중국은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주고요. 네. 일본은 아주 약한 자극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그렇지 그 중간 정도예요. 네. 그 일본에서 침 놓는 거는 잠자는 고양이가 깨지 않을 정도로 약한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문화적인 거, 시대적인 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픈 건 요즘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앞서 호침, 장침, 뭐 도침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또 참침, 원침, 시침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복잡하지요. 네. 요건 이제 한약에서 황제 내계령책에 보면 구침이라고 9가지
침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이 어려운 거는 한자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침의 모양과 용도가 그대로 그 한자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풀이하게 되면 뭐 형태에 따라서 이제 참침이라는 게 있어요. 참이라는 건 깎아낸다는 거거든요. 끝이 화살촉처럼 넓고 갈카라워서 피부 표면을 살짝 찔러갖고 피를 내거나 열을 내릴 때 썼고요. 그다음에 원침이라는 거 원은 둥글다는 뜻이에요. 끝이 달걀처럼 이렇게 뭉툭해서 뭐 살을 찌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사이를 문지르거나 눌러서 기혈 순환 중 어떻게 보면 마사지용 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침이라는 거는 숟가락 시자예요. 그러니까 숟가락이나 화살촉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침보다 끝이 약간 더 뾰족하지만 역시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혈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염증이나 고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 칼끝과 같은 봉침이라든지 뭐 가르는 칼과 같은 피침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뭐 많이 쓰는 게 호침이죠. 반창고로 고정시켜두는 침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한의원이나 이런 데 일상에서 흔히 스티커 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침을 맞고 금방 뽑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자극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되게 이제 피내침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귀에다 넣는 압정형이 된 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내침이라는 것은 피부 안에다가 넣는 침. 그러니까 아주 얇고 작은 침을 놓고 그다음에 작은 반창고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압정 형태로 귀에다가 침 넣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하거나 뭐 금연할 때 스트레스 조절할 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왜 반창고를 붙이냐 고정하냐면 피내침이나 이 침은 하루 이틀 이렇게 좀 길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계속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반창고 때문에 또 땀이 차거나 가렵거나 피부가 붉어지면 바로 떼는 게 좋죠. 매선침은 어떨까요? 미용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용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매선침은 뭐 미용 목적으로 많이 인기가 좋지요. 풀이하게 되면 매선이라는 건 뭐냐면 실을 묻어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침을 맞고 난 다음에 바로 뽑지만 매선침은 인체에 무해한 그 녹는 실을 피부 아래 삽입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 외에도 뭐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미용으로 쓸 때는 우리가 한방 리프팅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에 탄력하고 주림 개선하는 때 사용하고요. 치료 목적은 주로 뭐 통증하고 교정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쓰게 되는데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뭐 거북목 같이 이제 오래된 통증에 실을 놓게 되면 실이 녹는 내내 침을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근육하고 인대도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얼굴 마비가 이제 불균형 생긴 경우 비대칭한 경우에도 교정하고 또 골반 어떤 불균형 같으래서 근육이 한쪽에 힘이 이렇게 쏠렸을 때 그거를 매산을 넣어갖고 근육에 힘을 늘어주는 그런 치료도 하게 됐죠. 참 여러 가지 침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침은 호침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의원 치료받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호침이죠. 호라는 거는 가느다란 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늘고 정교하게 만드는 침이거든요. 이게 왜 호침을 많이 쓰냐면 이 머리카락 정도로 가늘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기운을 보여주거나 빼주는 이런 자극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가늘고 유연해서 시술할 때 조직을 손상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침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럼 침 치료를 받는 분들은 나에게 놓는 침이 최선인 건가? 어떤 기준일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침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이거 한의사가 침 놨는데 정말 나한테 적합하게 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침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꽂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치료하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하게 복잡하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제 어디까지 달아야 되느냐, 어떤 성질의 병이냐, 그리고 얼마나 자극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침 놓는 부위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고 느껴질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픈데 손에다가 침을 놓는다든지 머리가 아픈데 다리에다가 침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 딴 사람 치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 놓는 부위가 나의 통증 부위와는 달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침을 놓는 부위는 그럼 어떻습니까? 발이나 머리, 얼굴에도 침을 놓잖아요. 그렇지. 침 놓는 부위는 단순히 아픈 곳만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의학에 이제 우리 몸이 다 경락이라는 순환 시스템에 돌아가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을 치료하더라도 머리가 아프더라도 다리 쪽에도 같이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보면서 가까운 곳에 이제 아픈 곳에 침을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거리 쪽이라서 이제 팔, 다리, 머리 등에 경락이 지나가는 그런 노선에 있는 점들을 치료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깨가 결린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깨 근육에다가 침을 놔서 근육을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어깨가 지나가는 경락에 손등이나 발등의 혈자리를 그렇게 치료를 해서 원거리에서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통증이 빨리 가라앉고 재발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느끼는 곳에 침을 놓는다기보다는 원인에 대한 침 자리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이게 한의학 침 치료의 핵심이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곳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두통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두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침의 개수는 어떨까요? 좀 많이 놓는 게 좋은 건가요? 이거 많이 질문하세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놔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조금만 놔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전에들은 보면 침을 많이 맞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침 자체가 우리 몸의 기혈을 순환하는 조절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횟수나 어떤 개수보다는 환자의 몸 상태와 증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너무 과도하게 자극을 세게 되면 또 자주 맞고 또 한 번에 너무 많이 침을 맞게 되면 침몸살 같은 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매일 맞기도 급성기에는 매일 맞기도 하고 또는 하루 걸어서 치료하지만 증상이 호전되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간격으로 이렇게 치료하게 되죠. 그러니까 침몸살 말씀하셨는데요. 침을 맞으면 몸살이 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 치료가 맞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그 침몸살은 이제 침 치료한 다음에 감기 몸살처럼 뻐근하거나 나른하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침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고 있다. 치유 과정에 들어간다. 이게 뭐 일종의 명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는 훈침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이런 쇼크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을 맞기 전 후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심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침 맞기 전에는 극심하게 공복 상태가 있게 되면 안 되고요. 과로하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또 술을 드셔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너무 긴장돼 있어도 침 치료는 조금 조심하는 게 같고요. 그다음에 침 치료 중에 혹시라도 어지러움이나 메시꺼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의 횟수나 개수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본다고 하셨는데요. 침 치료에서 일반인들이 갖는 오해는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침 치료는 아픈 부위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허리 아픈데 손에 맞은 거 이건 내가 잘못 치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침 치료는 통증 부위에만 놓는 게 아니고요. 원인에 따라서 또 장부의 문제나 막힌 어떤 순환의 문제가 있는 경혈에 있는 자리에 멀린 데까지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허리가 아플 때도 허리 외에도 손이나 발의 어떤 자리에도 같이 치료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서 근본적인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의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침구 치료, 침 치료의 효능과 또 침의 종류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제목부터 뭔가 도전 의지를 불러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일 일담, 운동과 관련한 내용인가요? 예, 이 책은 아무래도 땀을 좀 흘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처럼 땀을 흘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매일 꾸준히 피트니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네. 또는 계단을 쉼없이 오르내려야 되는 배송 기사 같은 분들 제외하면 네. 사실 겨울철에 땀을 흘린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없죠. 근데 이 책은요. 네. 일일 일땀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땀을 통해서 내 몸을 다시 켜는 순환 스위치를 네.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땀이 끊긴 채 살아왔습니다. 네. 덜 움직이고 자연히 땀을 덜 흘리고 또 자극에 둔한 몸이 되었는데요. 에어컨, 엘리베이터, 배달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몸은 참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피로는 쉽게 쌓이고 네. 잠은 얕아졌고 회복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겉으로 볼 때 병은 없어 보이는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25년 경력의 가정의학 전문이면서 네. 검사 결과와 숫자가 아니라 몸의 반응과 순환의 흐름 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박민수 원장은 약보다 중요한 것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야생적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을 켜는 땀이 병든 몸을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땀이 나면 막혔던 우리 몸의 순환의 길이 열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운동이 건강 습관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특히 땀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사실 땀을 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운동 말고도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땀이 잘 안 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죠. 근데 왜 땀이 나지 않을까? 네. 아니면 땀을 많이 흘렸는데도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아라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네. 책은 땀의 비밀을 알면 그 의문이 풀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운동을 해도 땀이 잘 나지 않거나 몸이 뜨거운데도 정작 땀은 나지 않고 머리만 띵한 경우가 있다면 네. 이건 우리 몸속에 자율신경계의 손상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 네.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다가 땀이 흘러서 잠에서 깨는 일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가 깨졌다는 말인데요. 네. 이 책은 체온, 장 기능, 수면의 질, 그리고 마음의 긴장, 네. 자율신경의 균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양한 진료 사례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각자의 몸에 맞게 땀을 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네. 땀이 멈췄다라는 건 네. 순환 스위치가 꺼졌다는 의미입니다. 아, 우리가 장기간 땀을 흘리지 않을 때 몸속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선 우리 몸에는 약 200만에서 400만 개의 땀샘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땀샘이 열려야 땀이 흘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땀샘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예 기능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땀샘이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샘의 중요한 기능이 체온 조절인데 네. 이런 기능을 잃어버리면 체온이 막 올라가는데도 몸은 뜨거운데 땀이 나지 않는 거죠. 자율신경 전반이 손상되는 겁니다. 머리만 띵한 결과가 바로
이래서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체온과 자율신경의 문제도 살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을 느끼면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사를 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수치상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검사 수치는 정상이지만 늘 피곤하고 또 운동을 해도 개운하지 않고 네. 약을 먹어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저자가 진료하기에 이런 분들은 몸에서 땀이 끊겼거나 네. 건강하지 않은 땀을 흘리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건강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몸의 이상은 그 출발점에 건강한 땀의 부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군요. 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보통 우리가 체온 조절, 네. 노폐물 배출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체온 조절합니다. 자율신경을 회복시킵니다. 네. 혈액과 장, 면역과 수면, 호르몬과 감정까지 조절하는, 그래서 몸의 순환 스위치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땀이 멈추면 순환이 끊긴 겁니다. 우리 몸에서 순환이 끊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땀이 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체온은 올라가지만 땀은 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네. 속은 되게 뜨거운데 피부는 차가운 분들 계십니다. 전형적인 이러한 패턴이라는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운동의 강도만 높이는 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먼저 건강한 땀을 흘려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매일 사우나에 가서 한증막에서 땀을 흠뻑 흘리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땀을 흘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저자는 하루에 한 번 적절한 움직임을 통해서 몸이 반응할 정도의 질 좋은 땀을 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질 좋은 땀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땀도 있다고 하셨는데 땀도 같은 땀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요. 땀도 질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보통 땀은요, 성분이 다르고요. 네. 냄새가 다르고 흐르는 부위도 다를 수 있고 양상도 다릅니다. 네. 땀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건데요. 그 사람의 자율신경계, 호르몬, 대사, 순환 상태를 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건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땀 상태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건강한 땀은요. 네. 투명하다고 그래요. 냄새도 거의 없고 네. 물처럼 흐르다가 적절히 마릅니다. 이게 보통 운동을 할 때 나는 땀들이 이런 땀들이죠. 그렇네요. 이런 땀이 네. 체온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땀을 흘리면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네. 숨쉬기 편해지고 마치 내부가 환기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건강한 땀을 흘리면 피로가 줄고 숙면할 수 있고 네. 감정의 기복도 적어지고 체온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의 모습이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땀이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관점이 참 재미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움직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오랫동안 적응한 결과 네. 우리 몸이 점점 쓰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땀을 흘릴 기회는 사라지고 체온이 내려가고 네. 순환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이, 피로, 스트레스 때문이다라는 말로 넘겨왔다라는 거죠. 네. 저자가 바로 이 지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과 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 몸이 야생에 있다면 매일 건강한 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심 환경이 우리에게서 땀을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피곤하다고 느끼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겁니다.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건강 검진해 보면 네.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에너지가 줄어든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가도 이상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네. 면역력은 계속 떨어져 있고 원인 모를 알레르기와 변비가 생기고 불면에 시달리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해 보면 이런 분들에게서 땀이 나지 않는다, 땀샘이 막혀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뭐 좋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더 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처방이 아니라 네. 땀을 켜는 스위치를 열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네. 찾아야 합니다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건강한 땀을 이렇게 자주 흘리면 우리 몸의 변화를 좀 실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스스로 느끼기에도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변비, 더부룩함, 잦은 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동안 우리가 장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네요. 장 문제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장이 어쨌든 건강하려면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장이 활발하게 운동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장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을 움직이게 하려면 몸의 체온이 올라야 되고요. 네. 혈류가 활발해져야지만 이 장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저자는 이 땀을 흘리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관장하는 장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 장이 반응을 하고 장이 반응하면 소화가 잘 되고 다른 건강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리고 책에 보면 네. 땀과 잠과의 관계도 소개가 돼요. 수면과의 관계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더 의외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요즘 수면 장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죠. 침실 환경도 바꾸고 네. 매트리스도 바꾸고 또 뭐 약물 같은 것에 의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저자가 분석을 하기에 수면장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분들이 낮에 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낮에 땀을 잘 흘리지 않는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저자는 밤에 잠의 질을 결정하는 건 낮에 이 사람이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요. 네. 낮에 땀을 흘리지 못한 우리 몸이 체온을 올렸다가 내리는 이 리듬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낮에 땀을 흘려야 몸이 온도가 올라가고 또 움직이지 않으면 내려가고 이런 어떤 리듬이 생겨야 되는데 네. 이런 리듬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밤이 돼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낮에 땀을 많이 흘린 그런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수면 중에 미세한 발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럴 땐 우리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나도 네.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땀을 흘릴 때 또 우리 몸의 혈액 순환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모세혈관이라던가 림프의 흐름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땀은 전반적으로 노폐물의 배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외 배출의 시스템이거든요. 네. 땀을 흘리면 우리 몸의 모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모든 흐름들이 개선되는 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요즘 피부 때문에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시죠. 네. 특히 청소년기에 뭐 여드름이라던가 이런 어떤 또 요즘 중년이 되면 네. 뭐 약간 건선이라던가 너무 피부 가려움증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런 분들도 공통점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땀이 피부의 모공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열릴 때 이 피부 안에 있던 피지, 각질, 불필요한 잔여물들이 밖으로 땀과 함께 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사우나라던가 뭐 이런 데 갔다 오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또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흘리면 뭔가 좀 얼굴이 밝아진 느낌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바로 이 피부의 땀샘, 땀이 열리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앞서 이 스트레스도 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준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땀이 몸과 마음을 함께 정화하는 통로라는 점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건강 지표로서의 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책 1일 1땀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